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들어온 내용, 브리핑 내용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전 공주함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준비하시면서 저랑 같이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수중 수색을 위해서 청해진 함이 가고 있다. 그래서 5시 40분, 한 1시간여 뒤네요. 뒤면 수중 실종자 수색을 시작할 예정이다. 무인 잠수정도 수색에 활용할 예정이고 동체 상태는 깨끗한 원형 그대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도까지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혹시 눈에 띄는 좀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동체 위치를 예. 확인하게 된 점이 앞으로 수색 작업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헬기가 일단 추락하게 되면은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 위치 그 송신 장비가 있습니다. 통신 장비죠. 헬기 안에 ALT가 있는데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잠수사가 들어가서 물속에서 대략적인 방향, 위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육안으로 추락 당시에 한 200m에서 300m 이 정도 네. 추락됐다고 했는데 실제 거리를 보면 500m니까 거의 유사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위치가 그런 상태에 있어 어떤 식으로 추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조건으로 추락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그 청해진 함이 도착하면은 그게 ROV 무인 잠수 탐사기를 넣어서 네. 어떤 식으로 추락이 되어 있으며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색 작전을 시작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헬기 안에 신호를 보내는 그렇죠. 자동으로 장치가 있고, 소리를 보내니까 일단 사고 그 주변에 네. 잠수사들이 일단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듣고 이쪽이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추적해 가니까 대략 육지에서부터 한 500m 예. 정도 수심은 한 72m 네. 정도의 이 동체로 확인되는 그런 물체가 있어서 거기서 신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동체라고 이렇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이제 수색 당국이 언론 브리핑할 때 추락 지점으로 지목한 곳과 지금 브리핑 나온 그 내용이 좀 일치하는 걸로 거의 봐야 되겠네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육안에서 볼 때는 200m, 300m 정도 있는데 추락하면서 네. 물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는 한 500m, 그러니까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서 정밀 탐색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네, 무인 잠수정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지금 주시죠. 수심이 한 72.5m 예. 그렇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잠수사가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탄 무인 잠수 탐정을 보내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추락이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무인 잠수정, 그 ROV라고 하셨나요? 네. 그거 말고 활용 가능한 전문 장비,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장비들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확인됐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됐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장비가 아니라 이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나 예. 그러니까 소리를 수신할 수 있는 소나 장비, 음파 탐지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어군 거죠? 탐지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수색 작업과 연결되려고는 이제 화면으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구조 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보면은 독도 그 사면에 보면은 약 그 독도 주변에 한 20에서 25km 정도 이렇게 편편하면서 깊이란 한 150m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면이 많이 그 중에서 골짜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골짜기에 빠지면 상당히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고 저 편편한 곳에 있으면은 운영 작업이 쉽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장님, 말씀을 끊어 좀 죄송한데 또 현장에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브리핑이 또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성호선 영남 119 특수구조대장이 또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현장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 사고 현장 지점으로 이동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종자가 수종하는 헬기가 어디 수종인가요? 지금 5,000톤 배도 지금 흔들려갖고 수색
아, 잠깐만, 실종자가 지금 울릉도 입도한 거는 배편도 있고, 헬기 이동, 아니요, 포항에서 울릉도로 간 가족도 있고요. 헬기로 이송한 것도 있고, 배편, 9시 50분 배편으로 또 먼저 가신 분. 이게 그때 실종자 가족분들이 오시는 대로 그 상에 맞춰서 지금 입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은 독도 현장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아는 사항까지는 울릉도에 도착해서 그쪽 기상 상황을 보고 독도 사고 지점까지 이동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이제 배편은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게 다양한 이동 수단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건 확인해보고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 난 사고는 주로轻경이 경대함 등을 헬기로 수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유사한 사고의 경우에도 해경이 경대함 등을 통해서 사찰 이동을 많이 했는데 왜 이번에는 소방헬기가 도입됐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일어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어업 중인 선원이 손가락 절단이 되었고, 독도 경비대에 자기가 요청을 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는 저희 소방에다가 요청을 119로 요청하게 공동 대응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울릉도 해상 쪽에 경비 중 해경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독도에서 육지 병원으로 나오려면은 헬기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어업 조업했던 배가 독도 경비대하고 가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업을 마치고 환자를 독도 경비대로 갈 테니 독도 경비대에서 헬기가 오면은 탑승해서 이송하게끔 그리 협의가 됐습니다. 해당 헬기는 독도 경비대 쪽으로 출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헬기 통계보다는 지금 저희들 영남 119 특수구조대 헬기가 총 2대인데요.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영남 1호기, 2호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 10월 달까지 11건, 작년 올 10월까지 11건 출동을 했었고요. 아니요, 울릉도, 독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27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예, 2대 합해서. 예. 출항한 거는 영남 1호 헬기입니다. 출동하기 전에 마지막 장비 같은 건 언제 주시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동 해정축 외주 점검을 했습니다. 자동 해전축, 주기어 축에 대한 외주에, 이게 자체 점검이 아니고 에어버스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외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네. 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이제 안전비행, 점검 비행을 했고요. 교육훈련 또는 구조진압 여러 가지 비행을 총 횟수가 16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개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총 16회에 구조 인원은 6명, 총 운항 시간은 24.4
3시간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예. 31. 31일이 아니고 이게 수요일입니다. 예. 1.3시간입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헬기 어떤 구조 상황에서 이제 교신을 했을 때 이제 출발을 한다고 마지막 교신이나 이런 내용은 하겠죠. 그거는 이제 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그 보이스 레코드하는 그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비 그거를 회수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 가동 회전축을 외주 점검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주 점검한 장소가 혹시 어디예요? 저희 영남 그 항공대에서 그 외주 업체에 있는 정비 기술자가 방문해서 점검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예버서사에 지정되어 있는데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00시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우리 정비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시간. 이게 그 경미한 점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연합군에는 그 27건 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중 야간 비행은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헬기 내부에 그 플로테이션입니다. 보상 장치가 설치가 돼 있다. 예, 네, 지금 가족 일부, 실종자 가족들 일부가 독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 포함해서 또 해경의 브리핑 들으셨는데 이번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불러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기자. 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이제 해경 브리핑을 봤는데 추락 헬기 선체가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및 수습 작전이 발생을 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부터 경북 포항에서 이곳 동해해경으로 브리핑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1차 공식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수심 70m 아래에서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25분쯤인데요. 해경 특수잠수사 3명이 수색에 나서서 수심 72m 기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또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발견 지점은 독도 동도 선착장 남쪽으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해경은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지만 기체 내부에 탑승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해 구조가 가능한 잠수 지원선을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독도 앞바다에는 현재 해경과 해군함선, 어선 등 12척과 소방헬기와 항공기 10대를 투입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헬기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바다 수심이 72.2m로 깊은 만큼 심해 잠수대원을 포함해 잠수사 84명도 사고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또 심해 구조가 가능한 해군 4,000톤급 잠수 구조함 청해진함을 오후 5시 40분 현장 해역에 도착하는 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현재 헬기 상태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고 약간의 파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양 시점은 헬기 상태를 좀 더 파악한 후에 해군과 협조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환 기자, 그리고 사고 헬기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26분쯤입니다. 독도에서 헬기가 이륙을 한 뒤에 2분 만에 추락을 했는데요. 이 추락한 헬기에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소방구조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 모두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추락한 소방헬기는 어젯밤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홍계잡이 어선에서 손가락 부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독도로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EC-225 기종인데요. 2016년 3월에 도입돼서 3년 정도 운영됐고요.
얼마 전 비행 시간 1000시간이 넘어서 점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야간 비행 장비가 있어서 악천 후나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한데 3년 전 노르웨이에서 13명이 숨진 사고로 운항 정지 조치가 내렸던 그런 기종입니다. 추락 원인은 추후 블랙박스나 음성 기록 장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 발생 17시간째인데요. 사고 해역은 초속 6에서 10m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파도 높이는 2m, 수온은 18.5도입니다. 대책본부는 해가 지는 야간에도 조명탄을 써서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실종자 구조 및 수습 작전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해경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해경, 동해 해경의 브리핑에 이어서 지환 기자가 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줬는데 김태준 전 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으셨는데요. 몇 가지 또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실종자들에 대한 어떤 예상이라든지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섣불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브리핑 내용 중에 좀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은 한번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해상 구조 지침서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앞서 그 브리핑 내용 중에 나왔었는데 20도 이하에서 6시간 동안 뭐 생존하는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지침서로 마련돼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예. 인체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실험한 결과로 보면은 15도 이하에서 그 한 6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한 50% 이상 생존할 확률이 거의 낮아진다. 한 50% 정도 된다. 이게 기본적이고, 근데 사람의 그 인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 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당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 헬기의 기존 상태에 대한 어떤 점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네. 사고 헬기가 자동 회전축을 외주 업체에 맡겼고 그 점검을 통과했다라는 대목이 있었고 검사 마치고 점검 기획 또 점검 비행 또 교육 훈련까지 포함해서 16회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고 헬기의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면은 블랙박스, 그다음에 보이스 리코더, 네. 그러니까 음성 기록 장치, 그다음에 이 동체를 인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기 좀 뭐하고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대략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비행기는 그 2016년 3월달에 인수했기 때문에 거의 한 3, 4년밖에 안 되는 상당히 네. 신형에 해당되고 운행 시간이 1000시간 지나면은 이 자동 회전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해서 10월 18일까지 한 3주 동안 비행을 안전을 완전히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조종사도 일단은 베테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종사가 베테랑이 어떤 게 이제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거냐면은 네. 저 중앙 그 소방 헬기는 지금 일고 있는 육상 그러니까 지상용이지 해상에서 많이 그 비행을 했는지 또 그다음에 해상 중에서도 사고 난 그 시점인 무월강인 야간에 네. 바다에서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비행 조종사의 경험에 비행 시간에 들어가서 고려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네. 바다에서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안 보기 때문에 버티고 비행 착각이 들어가서 그 실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렇게 응급 헬기의 경우도 해상 따로 지상용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그 해상 지상 따로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는 야간 비행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독도에서 동도에 있는 헬리패드에서 이륙해가지고 2분에서 2분 정도에 걸리는데 이게 네. 일단 이륙하면은 이륙할 때 보면 자동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추측입니다. 예.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네. 한 60나트까지 이렇게 비행기 속력을 나면서 이륙해서 그다음에 조종사가 이 정도 고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바꾸겠다. 이 정도 한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보면은 한 2분간에 했고 그다음에 울릉도에서
비행을 하는 그 비행 조종사들이 얘기 들으면 울릉도에서 떠미는 해안선에 네. 불빛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비행할 때 참고점이 있는데 예. 기준점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얼강이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아마 어선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선이 있었다면 그나마 비행하는데 참고가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바다에서 그 비행할 수 있는 참고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행 착각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체의 결함도 뭐 물론 그 완전하게 없다고는 네. 말 못하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은 이미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체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륙 시에 자동으로 이 워닝 라이트가 그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이륙 단계에서 알 그렇죠. 수 이륙에 있었을 금방 알 수 텐데. 있고 네. 그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륙을 포기하고 착륙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여기에 기체보다는 이제 나중에 완전히 올려봐야겠지만은 그 버티고 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약간 가지 않나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간 헬기 비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간에서 예, 그런 해상에서. 위험성을 안고 예. 아마 응급 구조에 나섰을 수도 예. 있다. 예. 지상에서 하면은 불빛이 보이니까 이 참고점이 돼요. 네. 여기 비상 불이 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바다는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그 암흑에서 아무것도 비행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 착륙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야간에는 그 해상에서 계기 비행을 합니다. 자동 비행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보면 일단은 헬기가 이륙을 해서 네.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와서 이게 수평을 그 위치를 안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보면 한 2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안 하고 그렇게 했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네, 조심스러운 합니다. 네, 접근을 한번 해주셨고 지금 보면 일단 동체의 위치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해경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지금이 4시 반이고 5시 40분에 뭐 청해진 함도 온다고 하고 결국엔 또 야간 작업으로 이어질 텐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헬기는 기본적으로 그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자동으로 로타가 이 회전함이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플로트라는 게 있어요. 불익 장치가 있습니다. 네. 불익 장치가 자동으로 그 물에 닿으면은 이게 작동해서 뜨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장치가 작동을 안 했든지 네. 또 작동을 안 하면은 조종사가 수동을 해서 자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익 장치가 없고 바로 침몰한 걸 보면은 여기서 헬기가 바로 이 추락하면서 심한 충격으로 해서 플로트가 이 그 떠도록 하지 않고 파열했다든가 충격으로 부서지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이 들어갈 때 기체가 폭발돼 가지고 파열됐다면은 안에 있었던 조종사를 비롯해서 승무원들이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기체와 함께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부로 튕겨져 나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류 때문에 약간 흘러 나갈 수 있는 지금 한 20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네. 차의 경우는 흘러 나갔다 그러면 한 100km 이상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기체와 같이 들어갈 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난번에 있죠. 물론 사고의 종류가 다릅니다만 허블레아니오 헝가리 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전문가들이 어떤 동체를 유지하고 지금 상태를 좀 지키는 것을 되게 강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사고 발생 이후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뭐 탑승자라든지 유실물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끝으로 지금은 소개해 이제 주시죠. 일단은 그 72m 속에 네. 그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락할 당시에 그 승조원들이 이 튕겨 나갔다 하면은 이제 외부로 흘러 나갔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외부 수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청해진 함이 들어오면은 무인 탐사정을 보내서 정확하게 위치 확인하고 어떻게 인정을 하면은 안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네. 회수할 수 있을지 그렇게 계획을 짜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해경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기상 상황, 물론 이제 파도는 높지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수색 현장에서 좀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준 전 공주함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